삼성이 인천 송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공장을 짓습니다. 제3공장 완공 시 총 36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돼 세계 1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포부입니다. 내년부터 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시장이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은행들은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를 올해 절반 이하로 일제히 낮춰 잡았습니다. 올해 금융투자업계 M&A 시장에서 대어로 손꼽히는 KDB 대우증권의 인수 본입찰이 오늘 낮 마감됐습니다. KB금융과 한국투자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의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됩니다. 가구당 평균 6천여만 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고 소득의 4분의 1은 대출금을 갚는 데 쓰고 있는 등 가계의 대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일 월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이 미래산업으로 바이오 제약 분야를 꼽았는데요. 이를 위해 삼성은 지난 2011년 4월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자해왔습니다. 이어 오늘 인천 송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이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 키우기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본사에서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인 제3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투자액만 8,500억 원으로 삼성은 2020년까지 전 세계 생산 능력 1위, 매출 1위, 이익 1위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스위스의 로슈, 미국의 BMS 등 글로벌 제약사의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 연간 생산 능력은 약 18만 리터로 세계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 가운데 3위 수준입니다. 제3공장이 완공되면 이 공장은 연간 18만 리터의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연간 총 36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5년도 안 돼 독일의 베링거 링겔하임, 스위스의 론자와 같은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글로벌 기업을 뛰어넘어 세계 1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업체인 론자의 생산 능력은 26만 리터, 베링거 링겔하임은 24만 리터 수준에 그칩니다. 제3플랜트의 완공을 통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세계적인 바이오 제약 인더스트리에서 생산 부분에 선두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3공장은 2017년 완공 예정으로 2018년 4분기에 상업 가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3공장 설립으로 2020년까지 매출 2조 원,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하고 향후 제4, 제5공장을 지어 바이오 사업 분야의 영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내년 은행권의 가계대출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됐고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KB국민, 신한, 우리, KB하나, 농협, 기업 등 주요 은행의 내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5%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평균 10%인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의 절반입니다. 은행권이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를 올해의 절반 이하로 일제히 낮추기로 한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 여파로 국내 경기 둔화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정부가 1,2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액을 보면 우리은행은 올 들어 12.9% 증가해 12조 원이 늘었습니다. 애초 목표로 잡은 6조 원의 2배에 달합니다.
여기에 4조 원가량의 안심전환 대출 유동화 금액을 더하면 16조 원으로 작년 말 대비 19.8%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를 올해의 4분의 1 수준인 4.3% 성장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국내도 내년도에 금리 인상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됐고 1,000조 넘는 가계부채에서 가계대출 올해만큼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한은행은 안심전환대출 유동화 금액을 포함하면 작년 말보다 17% 정도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5%가량만 증가할 전망입니다. KB국민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도 안심전환대출 유동화 금액을 포함해 11.4%입니다. KB하나은행의 내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역시 7.2%였던 올해의 절반이 안 되는 3.5% 수준이고 NH농협은행도 올해보다 2.1% 낮은 5.9%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금융투자업계 역대 최고 몸값이 예상되는 KDB 대우증권의 인수 본입찰이 오늘 낮 12시 마감됐습니다. 우리사주조합까지 총 4곳이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사실상 KB금융, 한국투자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3곳 중 최고 입찰가를 적어낸 곳이 대우증권의 새 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이번 대우증권 매각은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 43%의 주인을 가리는 작업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대우증권 자회사인 산은자산운용도 패키지로 사교됩니다. 오늘 입찰서를 낸 KB금융과 한국투자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중 어느 곳이 인수하더라도 단숨에 금융투자업계 1위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대우증권 노조도 제안서를 냈지만 본입찰을 앞두고 KB금융의 인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발을 뺀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은 본입찰 마감 후 최고가 원칙에 부합하도록 평가 절차를 진행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관심은 누가 얼마를 써내느냐에 쏠렸습니다. 후보군 간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심해 매각 가격이 2조 원대 중반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KB금융지주는 그간 가장 유력한 대우증권의 새 주인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자산 규모만 310조 원을 넘어서고 자본 여력이 최대 4조 원 수준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또 경쟁사인 신한금융지주에 비해 지나치게 은행 사업 비중이 높아 인수를 통해 비은행 사업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우증권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너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파격적인 입찰가를 제안하지 못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베팅할 경우 경영진이 배임 등으로 추궁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래에셋이나 한국투자증권은 오너의 결단에 따라 과감한 베팅이 가능해 막판 역전을 예상하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은 대우증권 인수를 통한 대형화로 한국형 IB를 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유상증자로 약 1조 원을 확보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투자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수금융 외에 유상증자를 통해 지주사로부터 5천억 원 이상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은 금융자회사 매각추진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24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가계는 가처분 소득의 4분의 1을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70%에 달했습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전국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가구당 평균 부채는 6,18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2% 늘었습니다. 가계부채는 금융부채 69.9%와 임대보증금 30.1%로 구성돼 있고 금융부채 비중은 작년보다 1.8%포인트 늘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세 이상의 자산이 6.4% 늘어 부채도 함께 증가한 측면이 있지만 은퇴 이후 소득을 확보하지 못한 노년층이 빚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40대 가구의 부채도 2.6% 늘었습니다. 반면에 30세 미만 가구의 부채 증가율은 작년 5.7%에서 올해 1.7%로 크게 축소됐습니다. 30대 가구도 7.5%에서 1.3%로 줄었습니다.
네, 앞서 살펴보셨듯이 우리 국민들의 부채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가계 상황, 보도국 조주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이 가계의 부채 부담이 어떤 상황인 거죠? 네, 올해 3월 말까지 가계당 평균 부채는 6,181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나 증가한 건데요. 가계부채 위험성의 척도인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도 지난해 20.3%에서 24.2%로 높아졌습니다. 가계가 100만 원을 번다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빼고 남은 소득 중 4분의 1인 25만 원가량을 대출이나 상환 이자로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가계에서 느끼는 빚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부채가 있는 10가구 중 7가구가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도 지난해 6.9%에서 7.1%로 늘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가구주의 부채 증가폭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습니다. 60세 이상 가구주의 부채는 지난해 4,400만 원에서 올해 약 4,700만 원으로 늘었는데요. 반면 30대 미만 가구주의 부채 증가율은 작년 5.7%에서 올해 1.7%로 크게 축소됐습니다. 30대 가구도 7.5%에서 1.3%로 줄었습니다. 네, 특히 노년층의 부채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 가계들은 잘 대비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번 조사 결과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노후 준비가 잘 되고 있지 않단 부정적 응답은 55.2%로 작년보다 1.8%포인트나 늘었습니다. 반면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응답은 7.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줄었고 아주 잘 돼 있다도 1.4%로 0.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가구주가 은퇴한 경우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60%를 넘었습니다. 10명 중 4명은 생활비 충당에 대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2명은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가정의 금융투자에서 노후 대책의 비중도 커지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금융자산 투자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는 노후 대책이 54%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래도 소득 분배 불평등은 다소 개선된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진위 개수는 다소 낮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자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순자산 진위 개수는 0.592로 지난해 0.594보다 약간 떨어졌습니다. 진위 개수는 0에서 1 사이 값을 갖는데 0에 가까울수록 한 사회의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계소득의 경우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은 9억 900여만 원에 달했지만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86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5분위 가구의 소득은 1년 새 1.8% 늘었지만 1분위 가구는 4.2% 늘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순자산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격차는 벌어진 셈입니다. 네, 이 지역별로도 소득이 다르게 나타났다죠? 네, 지역별로 소득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울산이었습니다. 울산의 가구 소득 평균은 5,900만 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5,200여만 원, 경기 5,000여만 원 순이었습니다. 가구소득 평균이 전국 평균인 4,700여만 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가구소득 최하위 지역은 약 4천만 원인 제주도가 꼽혔습니다. 전북, 전남도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입니다. 한편 가구별 부채가 가장 많은 건 서울이었습니다. 올 3월 기준 전체 가구 평균 부채가 약 6천만 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서울 가구 평균 부채는 9,300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서 보도국 조주희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 식음료 업계는 그야말로 백기기의 혈안이었습니다. 한 제품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뜨자 유사한 제품들이 본물처럼 쏟아진 건데요. 이처럼 남의 것을 모방한 유사 제품으로 선발주자가 닦아놓은 상권에 무임승차하는 미투 전략이 업계의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형마트의 라면 코너. 진열대 한켠에 포장과 디자인이 비슷한 짜장라면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난 4월 농심이 굵은 면발을 내세운 짜왕이 잘 팔리자 오뚜기와 팔도, 삼양 등이 잇따라 출시한 제품입니다. 짜장라면이 히트를 치자 업계는 이제 짬뽕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짬뽕 라면이 주목받자 이제는 너도 나도 짬뽕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처럼 마트매대에는 유사한 제품들이 가득합니다. 한 제품이 크게 히트를 치면서 비슷한 컨셉의 상품들이 쏟아진 건 라면뿐만이 아닙니다. 주류업계에선 과일맛 리큐르 소주 처음처럼 순하리가 유행하자 대부분의 국내 주류 회사들이 유사한 소주를 쏟아냈습니다. 백기기 제품이 우후죽순 출시되자 허니버터칩은 아예 특허로 강수를 뒀습니다. 이름에 허니가 들어간 과자만 20여 개가 출시됐고 심지어 디자인까지 흡사한 제품이 나오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미투 전략으로 피해를 본 업체들이 늘면서 지난해 식품업계의 특허 출원 건수도 3,906건으로 12% 늘었습니다. 이처럼 업체들이 유사 제품을 찍어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검증된 시장을 타겟으로 하면 위험성이 적고 인기의 편승에 매출까지 손쉽게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식품업체들의 신제품 개발 비용은 매출액 대비 고작 0.2%로 제조업 등 다른 업계의 8분의 1 수준. 새 시장 창출보다는 안전한 것을 택하면서 연구나 개발 등의 노력도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손 안 대고 코를 푼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긴 한데 일단은 업체에서 하나만 어떤 제품이 나와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관련 업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어서 서로 이제 공정하게 경쟁을 하는 것이 근데 이제 각 사회에서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식음료 업계의 백기기 행태가 계속되면서 반짝하던 제품 인기가 사그라들면 시장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추운 겨울 때 아닌 보일러 업계에 건설사 특판 시장을 둘러싼 덤핑 논란으로 보일러 업계가 뜨겁습니다. 일본계 보일러 업체인 린나이 코리아가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건설사 보일러 납품 입찰을 하고 있다는 논란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린나이 코리아는 지난해 아파트 보일러 시장에 뛰어든 지 2년도 안 돼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업계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때나 개보수를 할 때 들어가는 보일러를 공급하는 것을 건설사 특판이라고 합니다. 올해 전체 가스 보일러 시장은 120여만 대, 이 중 특판 시장은 25만여 대 정도로 추산됩니다. 경쟁업체들은 린나이 코리아가 순식간에 20%의 특판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게 된 것은 덤핑 수주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특판 수주 낙찰가보다 평균 10%의 가격을 낮춰 수주를 따냈다는 것입니다. 그 단가를 후려치면서 특판 시장을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얘들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그 가격을 인하를 해야 되는데, 건설사의 조초 싼 값에 하는 좀 그렇지 않은 이제 우리가 재살깎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원인이 되는 거겠죠. 보일러 업계에 따르면 일반 판매로 발생하는 마진율은 10%인 반면 특판 시장은 1에서 2%로 낮은 편입니다. 경쟁업체들은 특판 시장이 마진율이 낮은데도 린나이 코리아가 저가 수주 등 출혈 경쟁으로 인해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린나이 코리아가 그동안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 보유를 바탕으로 적자를 감수하고 덤핑 입찰을 하고 있다는 불만입니다. 일각에서는 린나이 코리아가 상장을 앞두고 공격적 시장 점유율 확대에 뛰어들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이에 대해 린나이 코리아는 사실 무근이라며 특판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자 기존 업체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저희가 그쪽 들어가서 특판 시장을 전체 100%를 다 잡고 먹는 것도 아니고 올해 들어와서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때문에 가격이 후려져서 못 사겠다 그런 거는 진짜 터무니없는 소리다. 린나이 코리아는 오히려 귀뚜라미 보일러와 경동 나비엔이 특판 시장에서 덤핑 계약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올해 건설 특수를 만끽한 보일러 업계가 덤핑 논란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보일러 업계의 덤핑 계약으로 보일러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됐습니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새누리당 재선 의원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올 3월부터 10월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내고 당에 복귀한 지 2달 만에 다시 기재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조세 연구원장,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등을 지냈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준식 서울대 교수,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주택 분양 사업을 하는 주요 건설사들이 내년 전국적으로 약 32만 가구의 민영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지방 물량을 더 많이 줄이는 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늘리면서 서울의 분양 물량이 약 15년 만에 처음으로 5만 가구를 넘어서게 됩니다. 부동산 114 등에 따르면 12월 현재 기준 총 342개 단지에서 약 32만 가구가 내년에 분양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분양된 민영 아파트 42만 9천 가구에 비해 25% 줄어든 것입니다. 최근 예상되는 각종 악재 이슈로 건설사들이 올해보다 보수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년 공급 계획 32만 가구는 연말 분양 계획 기준으론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에 내년 경기가 냉각되지 않는 한 내년에도 만만치 않은 분양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팔자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관련주는 사들였습니다. 올해 들어 이달 17일까지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 8,685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매도세를 키워가는 와중에도 에너지주에 대해서는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한 11월 891억 9천만 원에 이어 12월에도 954억 원어치의 에너지주를 매입했습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은 SK이노베이션을 615억 3천만 원 사들였고 SO일과 GS도 100억 원 이상씩 사들였습니다. 시장에서는 국제유가가 급락하더라도 상품 가격이 유가 하락분보다 덜 떨어지는 구조로 인해 에너지주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로봇 청소기 로보킹 터보 플러스에 국내 업계 최초로 증강현실을 탑재합니다. 증강현실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증강현실을 적용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집안 공간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고 청소를 원하는 곳을 터치하면 리모컨으로 조종할 필요 없이 청소기가 스스로 이동해 청소를 시작합니다. 제품의 상단과 하단, 전면 등 3곳에 카메라를 탑재해 실생활에 유용한 홈뷰, 홈가드 등 스마트 기능도 지원합니다. 홈뷰는 실시간 집안 모니터링과 원격 청소를 지원하고 홈가드는 집주인이 외출할 경우 집안 내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기능입니다. LG전자는 다음 달 6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가전전시회 CES 2016에서 이 제품을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국내 시장에 선보입니다. 세대를 넘어 대중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인상주의를 풍경화라는 한 가지 장르를 통해 흠뻑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열립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을 화폭에 그려내는 순간 새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보경 기자와 함께 느껴보시죠. 모네의 팔레지의 안개 속 집입니다. 순간순간 달라지는 안개 입자를 캔버스에 담아냈습니다. 안개에 휩싸여 겨우 그림자 모양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작은 마을에 농가 한 채가 있습니다. 모네는 자연의 모습이 변화하듯 끊임없는 붓터치를 통해서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전합니다.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랑글루아 달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그 반 고흐가 얼마나 그 남프랑스 지방의 아름다운 햇빛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광물에 표현된 이 그 빛이 투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반 고흐가 그 빛이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을 볼 수가 있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아이 문화사업단이 주관하는 풍경으로 보는 인상주의전이 지난 19일부터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미술관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모네를 비롯한 마네, 세잔, 르누아르, 고갱과 반 고흐, 마티스까지 인상주의 미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 400여 년간 그림의 주인공은 성서적 내용이나 영웅의 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 위대하고 거창한 주제를 내려놓는 대신 잡히지 않는 빛을 주제로 주변의 일상적인 풍경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화가들은 아틀리에를 벗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분위기와 그 안에서 느낀 주체적인 인상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인상주의는 아주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그 자연의 빛을 화폭에 옮겨 담고자 했던 많은 화가들의 노력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인상주의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상주의의 태동부터 절정, 그리고 인상주의가 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연대기적으로 보여줍니다. 관람객들은 주의 깊게 보지 않아 쉽게 지나쳤던 주변 풍경들로부터 감동과 위안을 받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들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자연 풍경을 보았을 때 좀 더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전시인 것 같습니다. 이번 풍경으로 보는 인상주의전은 내년 4월 3일까지, 평일과 일요일은 오후 7시, 매주 토요일은 밤 9시까지 열립니다. 반고흐부터 마티스까지 화가의 개성이 뚜렷이 드러난 풍경화들이 자연에 대한 그리움과 따뜻한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에 따르면 올겨울 초등학생의 사교육비는 여름보다 15만 원 더 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달 셋째 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434원 89전으로 콜라값보다 싸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름값이 콜라는 물론 우유보다도 저렴해졌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가 유류세 문제점을 바로 알리고 업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휘발유 5만 원 주유 시 세금은 3만 50원입니다. 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도로 점용료 연간 상승률이 10%로 제한되고 건물 층수별로 달랐던 점용료 산정료율도 4%로 고정됩니다. 차기 경제부총리로 유일호 의원이 내정됐는데요. 당장 1,2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구조개혁 문제, 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유출 우려까지 발등에 떨어진 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 우리 경제의 산재한 난제들을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